남편이 주주총회에서 제 지분 35%를 비서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저는 그가 불룩한 배를 내밀고 있는 비서를 보며 남편의 무정자진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증명서를 보고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온천기술의 15주년 기념행사는 강남 시내 최고급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인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공기 중에는 샴페인 향수와 온갖 종류의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웃음소리가 떠다녔습니다. 저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남편 옆에 서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람들의 건배와 덕담을 받았습니다. 이민준 대표님과 김서연 사모님, 정말 선남선녀이십니다. 회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두 분의 동고동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머리숱이 적은의 동고동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머리숱이 적은 한의사가 잔을 들고 능숙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민준은 웃으며 그와 잔을 부딪히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평생 모은 재산을 보태고 이민준과 밤샘하며 기획안을 쓰고 고객들을 찾아다니던 그 시절은 벌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가 되었겠지요. 민준 씨, 제가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옆에 앉아있고 싶어요. 이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사교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고객 몇 분이 아직 인사를 못 오셨어요. 당신은 사모님이잖아요. 좀 의젓하게 계세요. 그가 말하는 순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샴페인색 실크롱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이 서류철을 들고 이민준의 휴대폰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박지은, 그의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화장이 섬세했고 몸매는 늘씬했습니다. 그 드레스는 어떤 명품 브랜드의 신했습니다. 그 드레스는 어떤 명품 브랜드의 신상이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던 어떤 명품 또를 기억합니다. 대표님, 이 이사님과 김 이사님이 오셔서 저쪽에서 저쪽에서 계십니다. 그녀는 서리철과 펜을 건네며 몸을 살짝 숙였고 가슴골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민준은 서류를 받아 한번 훑어보고는 자연스럽게 서명했습니다. 알았어요. 박 비서가 먼저 이 이사님들 좀 응대해 주세요. 제가 곧 갈게요. 박지은은 네 하고 대답했지만 바로 가지 않고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돌아섰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겨우 30 초반이었고 그녀보다 대여섯 살 많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분명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어조하는 빛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은근한 재보거나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비서의 처리 하나는 정말 꼼꼼하죠. 이민준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정말이 거들었습니다. 맨날 그렇게 오래 있지 말고 오늘이 무슨 자리인데. 그제야 박지은은 입술을 살짝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의기양양하게 흔들리는 뒷모습은 마치 자랑스러운 공작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이민준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의 불편함은 점차 응어리처럼 뭉쳤습니다. 이런 이상한 감정을 느낀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박지은이 회사에 온 지 2년 만에 평범한 사무직에서 대표 기사로 초고속 승진했고 이민준은 어디를 가든 그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회사 안팎으로 이미 소문이 무성했지만 저는 줄곧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민준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10년 동안 함께 고생했고 아이도 가졌었습니다. 비록 지켜내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지금 저와 그에게 마땅히 속해야 할 이 축하의 순간을 박지은은 그림자처럼 어디에나 존재했고
심지어 저보다도 이 자리의 여주인처럼 보였습니다. 행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경품 추첨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단에 올라 연설했고 박지은은 그의 반보 뒤에 서서 시기적절하게 마이크를 조절하고 PPT를 넘겼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들은 매우 가깝게 서 있었습니다. 이민준은 회사의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며 기세등등했고 박지은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의 존경과 열기가 고스란히 객석에서는 낮은 웅성거림과 묘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저런 어린 여우 같은 것들은 좀 혼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안방까지 차지하려 들 거예요. 그녀는 연단 위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정 샹들리에의 빛이 더욱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뱃속이 살짝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민준이 연설을 마치자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박지은은 즉시 손수건을 건넸고 그 동작은 능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민준은 자연스럽게 바다 땀을 닦고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박지은은 또다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킷을 받아 자신의 발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유대감과 친밀함은 마치 가느다란 바늘처럼 저를 불시에 찔렀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그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가 창업 초기 채권자들을 계기했습니다. 그가 창업 초기 채권자들을 달래주었으며 그의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밤낮으로 간병했으며 행사가 끝나기도 저는 두통을 핑계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민준은 투자자 몇 명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그저 손을 흔들며 운전기사에게 저를 데려다 주라고 말할 뿐 시선조차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네온사인 불빛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의 냉기를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지은의 샴페인색 드레스.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 뭔가 달라졌어.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민준은 접대 약속이 있다며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집은 텅 비어 저와 최아주머니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연회장에서의 여러 장면들이 마치 필름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책을 찾아 읽으며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서재는 여전했습니다. 원목 책장, 커다란 책상,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다. 이민준은 경미한 강박증이 있어서 그의 물건은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시선은 책상 위를 훑다가 가운데 잠겨있는 서랍에 멈췄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서랍의 회사 기밀이지만 비공개 서류가 아닌 것들을 넣어두기도 했고 때로는 개인적인 편지도 넣어두곤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왼쪽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보험 증서가, 오른쪽에는 서류 봉투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맨 위에 있는 누런 서류 봉투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약간 묵직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꺼내보니 몇 장의 건강검진 보고서였습니다. 이민준이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혈액단위 검사, 혈액지질 검사, 결과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거둔 것이 정사. 보고서에는 이름 이민준, 날짜 작년 3월 2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4개월 전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아래로 내려가 진단 결과 칸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굵은 글씨체로 몇 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액 분석 결과 정자 미검출, 비폐쇄성 무정자증, 기고, 여러 차례 재검사 결과 확인, 원인 불명.
현재 의학적 치료 가능성 극히 낮음. 인공수정 또는 입양 고려권이요. 아래에는 의사의 서명과 병원 직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기폐쇄성 무정자증. 치료 가능성 극히 낮음. 보고서를 쥐고 있던 제 손가락은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고서의 글자 하나하나는 모두 아는 글자였지만 연결되니 마치 암호문 같았고 제 머릿속은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작년 3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 아, 맞다. 그때 그는 특히 바빴습니다. 그때 그는 특히 바빴습니다. 그때 그는 특히 바빴습니다. 그때 그는 그때 저를 개척한다며 자주 출장을 갔고 때로는 한두 주식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때 이미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그는 제가 가끔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작은 옷들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을 보았고 남의 집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제 눈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숨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왜? 발끝에서부터 냉기가 솟아올라 순식간에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모서리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보고서 종이의 가장자리는 제가 꽉 쥐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재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한 조각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젯밤 박지은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민준이 그녀를 비정상적으로 감싸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독사처럼 제 머릿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면 그럼 박지은은 대체 무슨 일이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쩌면 박지은과 그는 그저 업무 관계일지도 몰라. 어쩌면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보고서 날짜, 대신과 기만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보고서 날짜, 병원이 지긴 진단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몸은 의학적으로 여자가 자연 임신하기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원래대로 접어 서류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에 넣어 잠갔습니다. 동작은 기계적이었고 손가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저 자신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빗을 들어 머리카락을 한올 빗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돼. 이민주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면서 욕실로 향했고 무심코 저에게 아직 안 잤냐고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접대는 어땠어요? 늘 똑같이 피곤해. 그의 목소리는 옹얼거렸습니다. 피곤해. 그의 목소리는 옹얼거렸습니다. 씻고 올게. 먼저 자요. 그가 욕실로 들어갔고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 물소리를 들으며 다시 그 차가운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민준 씨, 우리 병원에 다시 가서 몸 검사도 하고 몸도 좀 챙겨보는 게 어때요? 어쩌면 제 목소리는 조용한 침실에서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이민준의 등은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짙은 잠투정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될 대로 되라고 했잖아. 회사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있어. 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결국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될 대로 되라는 건 없었던 거지. 그는 대체 저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 박지은은 또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떤 것들은 일단 작은 틈이 생기면 그 안의 진실은 마치 터져버린 두 개 홍수처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제 평온했던 일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요일, 저는 회사로 갔습니다. 온천기술은 여의도의 두 층 전체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고 현대적이고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보자 모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서연 상무님, 제 35% 지분은 어쨌든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업무는 맡지 않았지만요. 저는 제 작은 사무실로 가지 않고 이민준의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커피입니다. 오후에 리풍 캐피탈과의 회의 자료는 이미 준비해서 대표님 왼쪽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표님께서 장 사모님께 주문하신 목걸이는 재고가 없어서 사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박 비서가 처리하는 일은 믿을만해. 이민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민준은 커다란 사장 의자에 앉아 있었고 박지은은 그의 책상 옆 앞에 서서 몸을 살짝 숙인 채 펼쳐진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묘하게도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이민준은 약간 놀란 듯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 씨, 어쩐 일로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박지은은 즉시 몸을 일으켜간 걸음 뒤로 물러서며 흠잡을 데 없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서연 상무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오늘 넉넉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하이웨스트 스커트를 매치했는데 묘하게도 아랫배가 평소보다 약간 더 볼록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러갔어요. 저는 응접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선은 박지은에게 향했습니다. 박 비서, 오늘 옷 멋지네요. 살을 잘 가려주네요. 박지은의 미소가 1초간 굳어졌다가 이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상무님, 농담도 하시네요. 대표님, 별일 없으시면 저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리풍 자료를 최종 확인해야 해서요. 그래, 가봐. 이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은은 돌아섰습니다. 꺽지은은 돌아섰습니다. 박지은은 돌아섰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긴 모습은 평소보다 몇 배 더 억지로 꼿꼿이 세운 듯 보였습니다. 옷 멋지다고 칭찬한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제 어조는 담담했습니다. 남의 옷차림까지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시다니. 이민준은 제 말에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일 없으면 집에 가서 쉬어요. 회사 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나 잠시 후에 회의가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받지 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 비서가 요즘 몸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좀 기운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이민준은 서류를 쥐고 있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요즘 야근이 많아서 피곤한가 보죠. 회사가 바쁘니 그도 고생이 많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밖에서 떠도는 쓸데없는 소문 듣지 마요. 박 비서는 일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제 유능한 조수예요. 유능한 조수. 저는 그 네 글자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바로 떠나지 않고 재무부로 가서 최용수 이사님을 찾아 장부 대조를 했습니다. 최 이사님은 제 아버지가 회사에 소개해서 들어온 분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봐온 어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를 마치고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최 이사님, 요즘 회사 일이 특히 바쁜가요? 이 대표님 옆에 박 비서가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최 이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 얘기는 제가 서연 씨한테만 하는 거예요.
글쎄 임신했대요. 벌써 임신했대요. 벌써 소문이 바다요. 글쎄 임신했대요. 벌써 5개월은 된 것 같던데. 입덧이 심해서 며칠 전 회의하다가 토해서 이 대표에서 며칠 전 회의하다가 토해서 5개월 전에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마음속의 작은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작년 3월 이민준이 진단받았고 지금으로부터 1년 4개월 시간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대회의실 앞 유리벽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는 프로젝트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민준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박지은은 그의 왼편에 앉아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박지은이 갑자기 윽 하고 신음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벌떡 일어섰습니다. 급히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토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이민준은 박지은이 일어섬과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미간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눈빛에는 숨김없는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려 했으나 옆에 있던 프로젝트 매니저의 작은 속삭임에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문을 열고 나오다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생이적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화장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민준의 시선은 그녀를 쫓았고 그녀가 모퉁이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시선은 마침 유리벽 밖에 서 있던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초조함과 안타까움은 미처 완전히 감춰지지 못했고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시선을 돌리고 헛기침을 하며 엇기침을 하며 엇기침을 하며 엇기침을 하며 저는 복도에 서서 회의실 안에 낯익지만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부부 생활 동안 저는 그가 사업 실패로 좌절했을 때의 초라한 모습도 보았고 첫 대규모 계약을 따냈을 때의 광희의 찬 모습도 보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 때문에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 때문에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이다. 그것은 한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자가 자신의 여자와 아이에 대해 느끼는 초조함이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박지은의 불룩한 아랫배와 이민준의 숨길 수 없는 초조함, 그리고 그가 1년 넘게 숨겨왔던 차가운 진단 보고서와 함께 제 눈앞에 선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들이 대체 무엇을 하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은 뱃속의 아이는 분명 이민준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는 알고 있을까? 만약 모르고 있다면 박지은은 어떻게 그를 속인 걸까? 만약 알고 있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곧 시작될 주식 재편성은 제가 가진 지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의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냉정해야만 이 판을 어떻게 끝낼지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평판 좋은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이민준과 박지은의 기본적인 정보만 주며 지난 6개월, 아니 지난 1년간의 행적과 관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동거 증거 여부와 제가 말을 멈추자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자가 임신했는지, 출산 예정일은 대략 언제인지도요. 상대방은 매우 전문적이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제시하고 암호화된 이메일과 일회용 전화번호로만 연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이민준에게 평소보다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곤한지 묻고 술을 덜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민준은 제가 이렇게 마음을 돌린 것에 만족하는 듯했고 그의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비록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자주 무음으로 해두었지만 수시로 꺼내보곤 했습니다. 두 번은 그가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았습니다. 돌아올 때는 눈빛이 부연했고 고객과의 통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가 또 한 번 베란다로 나가 고객과 통화하는 척할 때 저는 문제는 곧, 집은 문제는 곧, 집은 문제는 곧, 집은 문제는 곧 객과 통화하는 척할 때 저는 조용히 소리 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희미하게 몇 단어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TV를 켜고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 베란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덮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민주는 또 접대가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아주머니는 휴가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천천히 죽한 그릇을 비우고 위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서재 서랍 속에는 무정자증 보고서 외에도 평소 사용하지 않던 낡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새로운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탐정의 이메일이 예정에 로그인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첨부 파일이었습니다. PDF 문서 몇 개와 수십 장의 사진. 저는 먼저 행적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시간대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민주는 적어도 15번의 출장이나 야근으로 늦게 귀가했고 박지은과 같은 호텔이나 같은 고급 아파트에 숙박한 시간이 고도로 일치했습니다. 그 아파트 주소는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이민준이 오래전에 투자했던 소형 아파트로 줄곧 비워두고 친구에게 세를 주었다고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진은 약간 흐릿했지만 이민준과 박지은이 시간차를 두고 아파트 건물 문으로 들어서는 모습, 슈퍼마켓에서 함께 생필품을 구매하는 모습 등이 식별 가능했습니다. 박지은은 슈퍼마켓 봉투를 들고 있었고 이민준은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고 이민준은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마치 평범한 부부 같았습니다. 또 다른 몇 장은 밤에 아파트에 불 켜진 창문 사진이었는데 확대된 사진이었는데 확대된데 탐정은 그녀의 검사지 일부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회색지대를 넘나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검사지에는 그녀의 이름과 임신 21주, 쌍둥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출산일을 역산해보니 연말이었습니다. 예상 출산일을 역산해보니 연말이었습니다. 예상 출산일을 역산해보니 21주는 거의 6개월이었습니다. 아랫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서는 탐정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간략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상하 관계를 훨씬 넘어섰고 동거 사실이 명확하며 여성이 임신했으나 아이의 아버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성의 과거 병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성의 과거 병력제가 제공한 이민준의 무정자증 진단 시점이며 이민준의 면밀히 주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닫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휴대폰 화면의 희미한 불빛과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이민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민준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민준은 그 아이와 박지은은 문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하려던 걸까? 터무니없지만 너무나 명확한 생각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설마 내 지분을 건드려서 박지은에게 주려는 건가? 무슨 명분으로? 공신에 대한 보상. 아니면 그가 아이를 낳아주었으니? 이민주는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만약 모르고 있다면 박지은은 어떻게 속인 걸까?
만약 모르고 있다면 박지은은 어떻게 속인 걸까? 만약 알고 있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남의 아이를 키우려 하는 걸까? 박지은이 젊고 예쁘고 그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이쁘고 이민주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에서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속여 넘기고 순순히 지분을 내놓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분노가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끌어올라 손끝까지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차가운 이성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분노는 소용없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 더더욱 소용없었습니다. 감히 이렇게 할 정도라면 분명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심지어 이미 일부 관계를 정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증거가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동거와 임신 사진만으로는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금실 좋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분쇄하고 박지말을 직접적으로 분쇄하고 박지은의 거짓말을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언제 열릴까? 이민주는 대체 어떻게 조작하려 하는 걸까? 저는 낡은 휴대폰을 들어 탐정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계속 추적해주세요. 특히 남성의 최근 모든 은행 계좌의 대규모 변동, 회사 내부의 지분 변동에 관한 모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소식, 긴급, 비용은 아끼지 마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끄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은 은하수처럼 찬란했지만 제 마음속의 어둠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함께 창호. 적어도 서로에게 의지하는 정은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익과 욕망 앞에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허약하고 무력했습니다. 잘 됐어. 서연아, 그 쓸데없는 슬픔과 기대를 거두어라. 지금부터 이곳은 가정의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야. 탐정에게 지불한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민준의 개인 계좌에서 최근 3개월 동안 2건의 거액 지출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8억만 원이 고급 개인 산부인과 병원 계좌로 이체되었고 비고에는 산모 VIP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한 건은 2억여만 원이 박지은의 어머니 명의로 새로 개설된 계좌로 이체되었고 비고에는 영양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박지은의 이 아이를 정말 극진히 보살피고 있다는 회사 쪽에서는 탐정이 몇몇 경로를 통해 이사회 비서실에서 비밀리에 임시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안건은 바로 회사 지분 고조, 최적화 및 핵심 직원에 대한 지분 인센티브 부여였습니다. 회의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로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직원이라는 표현은 매우 명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욱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또 다른 정보였습니다. 이민준의 변호사가 최근 오 변호사라는 사람과 자주 접촉하고 있었는데 이 오 변호사는 결혼 재산 및 지분 분쟁 소송에 능하며 강경한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박지은의 대학 시절 선배였고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거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거의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공신에 대한 기여를 한 기여를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후속 조치를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지은의 임신과 제가 회사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공신을 배척한다는 여론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에서 저에게 압력을 가해 부부 공동재산 은닉이나 유책 배우자 등의 명분으로 저를 굴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민준이 귀한 아들을 얻었고 계산이 매우 치밀했습니다.
제 지분으로 그의 내연녀의 아이를 키우게 하고 저에게는 벙어리 냉가슴 앓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어 손바닥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이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각본대로 흘러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 이민주는 드물게 접대 없이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저는 그에게 국을 떠주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이영희 사모님들과 남산에 온천 가기로 했어요. 아마 하룻밤 묵고 올 것 같아요. 그날 별일 없죠. 이민주는 반찬을 집던 손을 눈에 띄지 않게 멈칫하더니 이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요일? 아, 나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마 늦게 들어올 거예요.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잖아요. 그의 어조는 심지어 격려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대충 얼버무리며 고개를 숙이고 국을 마셨습니다. 그는 대충 얼버무리며 그렇게 늦게까지 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회의조차 저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제 개인 비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탐정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요청은 단 하나였습니다. 수요일 주주총회의 정확한 시간, 장소, 그리고 가능한 한 상세한 회의 자료, 특히 지분 변동 관련한 건 초안을 반드시 확보해 주세요. 저녁 무렵 자료가 제 암호화된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시간은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안건 제목은 화면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지은 수석 부사장 보좌관에게 회사 지분 수여에 관한 안건. 초안 내용은 그럴듯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입사 이래 탁월한 공헌을 했음을 나열했고 특히 최근 몇몇 핵심 프로젝트에서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녀가 현재 임신 중이란 특수간 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특수 단계에 있음을 언급하며 그녀의 권익을 보장하고 하지만 뒤에 복잡한 계산 공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략 보니 그 공식대로 계산하면 제 명의에서 넘어갈 지분은 최소 20%였습니다. 온천기술 지분 20%라면 현재 가치로 9자리 숫자에 달하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대담했습니다. 저는 그 초안을 거듭해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독이 묻은 바늘 같았습니다. 정말 내 지분을 당신이 새 애인을 기쁘게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주춧돌로 삼으려 하는구나. 저는 초안을 인쇄하여 이전의 모든 증거, 진단보고서, 사진, 은행 거래 내역, 회의 통지서와 함께 재단을 가지고 다니는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재단이 깔끔한 어두운색 정장 스커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 가던 미용실에 가서 전신 관리를 받고 섬세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눈빛이 차분했고 등이 꼿꼿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민주는 이미 나갔습니다. 분명 그의 중요한 회의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러 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류 가방 안의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8시 50분. 저는 회사 건물 아래에 차를 대고 올라가지 않고 옆 건물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정가 자리를 골라 아메리카노를 시켜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출근길 사람들을 보며 제 심장은 평온하게 뛰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이미 이민준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꺼운 문 때문에 약간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이사회 비서실에 정한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녀는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김 상무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 대표님은 오늘 상무님께서. 내가 왜 못 와? 제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반박했습니다. 정하늘 씨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상무님, 회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상무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 회사가 나한테 연락했어? 아니면 내가 다른 이사님들께 전화해서 내 권한을 확인해야 하나? 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정하늘 씨는 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막지 못하고 억지로 대회의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타원형의 긴 회의 테이블 주위에는 회사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상석 앞에 서서 프로젝터 화면을 마주보고 연설 중이었습니다. 박지은은 그의 옆 뒤편 벽 쪽의 참석자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기록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넉넉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랫배의 볼록함은 이미 완전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록함은 이미 완전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난 저에게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한 걸음 흔들림 없이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를 위해 비워져 있던 상석 옆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이힐의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응고된 듯 했습니다. 분명 감정을 어이게듯 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놀라움, 의심, 구경하는 시선 등 온갖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애써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그 안의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쩐 일로 왔어요? 그는 말하면서 눈빛으로 저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써. 그는 말하면서 눈빛으로 저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제자리로 곧장 걸어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를 바라보며 제가 주주이니 당연히 참석해야죠.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자세는 침착했습니다. 이민주는 제 말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강동현 이사, 회사 원로 중 한 명과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아이고, 김 상무님 오셨으니 잘 됐네요. 한 가족인데 회사 중요한 일은 원래 의견을 들어야죠. 민준 씨, 계속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다른 몇몇 주주들도 덩달아 맞장구 쳤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제가 불청객으로 나타난 것, 이민준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최근 회사에 떠돌던 소문들은 그들이 한바탕 큰 드라마를 상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민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억지로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의 노고 덕분이며 특히 일부 핵심 인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무심한 듯 벽 쪽의 박지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지은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지만 입꼬리는 미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수 직원의 동기부여를 더욱 강화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며 동시에 우리 운천기술의 인재, 특히 특수시기에 있는 직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기 위해 이민주는 목소리를 높였고 어조는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회는 중급 기다리는 정도 끝에 특별 지분 인센티브 계획을 켰고 이 사회는 지분 인센티브 계획을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가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박지은 대표 비서에게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죽은 연못에 돌멩이를 던진 듯 했고 억눌린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소문은 있었지만 이민준이 공식 주주총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것을 듣자 많은 사람들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저와 이민준, 박지은 사이를 오가는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은은 시기적절하게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적절한 흥분,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수줍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려는 듯했고 그 움직임 속에 불룩한 아랫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격려와 부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 비서의 능력과 공헌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매우 특별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주위를 훑어본 다음 마지막으로 말을 멈추고 박지은은 호응하듯 자신의 배를 살짝 쓰다듬었고 얼굴에는 모성애의 빛이 넘쳤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극도로 미묘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깨달음과 묘한 웃음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제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시선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임신한 비서에게 공개적으로 지분을 하사하려는 본부인 이민준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 효과였습니다. 박지은의 배, 그리고 이런 공개적인 희소식을 이용해 자신이 가정도 사업도 모두 성공했고 공신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한다면 저는 대의를 모르는 인색한 사람, 회사 발전을 방해하고 심지어 임산부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시선 아래에서 제가 체면 때문에 그리고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지 않기. 그렇게 되면 그는 제가 대의를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이후의 갈등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픔은 이미 차가운 비웃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 마음껏 구경해봐. 마지막에 누가 체면을 구길지. 이민준은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눈빛을 번뜨렸습니다. 제가 이미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 화면으로 몸을 돌리고 비서에게 다음 PPT를 재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다시 업무적인 어조로 돌아왔습니다. 박지은 비서의 특수 상황과 지속적인 공헌을 고려하여 우리는 수여할 지분의 출처를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에서 비율에 따라 이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의 손가락은 화면에 나타난 지분 구조도와 제 이름, 그리고 그 뒤에 눈에 띄는 35%에 멈췄습니다. 김서연 여사님께서 보유하신 지분 중 20%를 박지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이 숫자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자 회의실에서는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지분의 거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것이었고 그것도 무상증여였습니다. 평소 저희 집과 가깝게 지내던 몇몇 주주들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강동현 이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이 비율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서연 씨 지분에서 직접. 이민준은 그를 손짓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간우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회사의 중대한 공헌을 한 직원을 격려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 씨. 그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설득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당신은 늘 내 업무를 지지해줬으니 이번에도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지은도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함께 거의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은 에어컨 바람 소리마저 끌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살짝 마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민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평온했지만 마치 얼음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듯했습니다. 이 대표님,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준의 얼굴에 안도하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말 속도는 느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박지은의 불룩한 아랫배를 훑어본 후 다시 이민준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제 지분으로 특수 시기에 엄청난 공헌을 한 박 비서에게 보상하려 하시는데, 제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극도로 차갑고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 뱃속의 이 아이는 대체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제 질문이 터져 나오자 회의실 안에 에어컨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듯한 정적, 모든 사람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를 보고, 이민준을 보고, 이민준을 보고, 이민준을 보고, 그리고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처럼 창백해진 박지은을 보았습니다. 이민준의 얼굴 근육이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방금까지 억지로 가져냈던 침착함과 설득하려는 표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것도 모든 주주들 앞에서 폭로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서연, 그가 낮은 소리로 했습니다. 그는 기세로 저를 압도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당황함은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더욱 몸을 부들부들 떨며 두 손으로 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은 금세 터져 나왔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상무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와 이 대표님은 그저 업무 관계일 뿐이에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억울한 표정을 무너지는 듯한, 예전 같았으면 이 광경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제가 너무 심했나 하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계속 연극해보시지. 제가 반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무 관계 때문에 이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28억만 원의 영양비와 상모비와 피서비스를 지불해야 하나요? 업무 관계 때문에 이 대표님 명의의 아파트에서 동거해야 하나요? 업무 관계 때문에 이 대표님이 자신이 불치성 무정자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 비서 뱃속의 아이에게 극진한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부부 공동재산을 유용하여 이 지분이라는 엄청난 상물을 계획해야 하는 건가요? 제 말은 마치 연쇄폭탄처럼 이미 응고된 회의실에 던져졌습니다. 무정자진? 강동현 이사가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28억만 원? 동거? 다른 주주가 경악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민준과 박지은을 향한 시선은 구경꾼의 시선에서 경악, 의심, 심지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사업가들은 회사 내부의 문제, 특히 이런 기만과 불륜이 섞인 치정 싸움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민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켰고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날 조사했다고? 감히 날 조사해? 조사? 제가 가볍게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전문 병원의 진단보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프로젝터로 가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조작하던 비서는 제가 직접 조작하여 보고서 첫 페이지 스캔본을 거대한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름 이민준, 진단 비폐쇄성, 무정자증, 비고, 여러 차례 재검사 결과 확인, 원인 불명. 현재 의학적 치료 가능성 극히 낮은, 굵은 글씨로 된 진단 결과와 그 아래 선명한 병원 직인, 그리고 날짜 작년 3월 2일. 박지은이 임신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박지은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 담긴 공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민주는 마치 순식간에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휘청거렸고 테이블을 짚고서야 겨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에 비친 글자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글자들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쩌면 그는 줄곧 스스로를 속이며 이 의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든 주주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게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게 섰는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옹성거림, 경악, 비웃음이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원래 이민준에게 설득당했거나 매수되었을 수도 있는 몇몇 주주들은 지금 얼굴이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누가 회사 지분으로 남의 아이를 키우고 모든 사람을 속이려 하는 멍청한 사람과 사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강동현 이사는 분통 터져 수염까지 떨며 이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이민준을 가리켰습니다. 박비서 뵀습니다. 박비서 뱃속의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정이 찍은 박지은과 다른 젊은 남자가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진, 그리고 그 남자가 박지은이 이전에 살던 집을 자주 드나들던 기록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탐정 조사 결과 박지은의 전 남자친구였으며 별다른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도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비록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충분히 사람들의 이민주 씨는 아마 속았거나 아니면 저는 넋이 나간 이민준을 바라보며 한 단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비서와 그 비서의 진짜 애인의 아이를 제 지분으로 키워주려 한 것입니다. 닥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박지은이 무너져 내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는 민줄 씨 아이야. 민줄 씨 아이라니까. 병정심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민줄 씨 아이라니까. 병원에서 당신이 보고서를 위조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제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면 우리 여기서 의사 한 분 모셔와서 이 대표님을 다시 검사해 볼까요? 이 불치성 진단이 제가 위조한 것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박지은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겁이 나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민주는 마침내 엄청난 충격에서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박지은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기만당한 분노와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지은, 당신이 날 속였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잖아. 그때 사고였다고 했잖아. 민준 씨, 내 설명 좀 들어봐. 그런 거 아니야. 아이는 정말. 박지은이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민주는 그녀를 맹렬히 뿌리쳤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방금 전의 부드러움은 없었고 오직 혐오와 증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지분 증여는 한바탕 공개적인 추문으로 변했습니다. 이민주는 명예가 실추되었고 박지은은 인물 설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계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꿈은 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저는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혼란스러운 회의실과 넋이 나가 좌절한 남편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통쾌한 대신 황량하고 두꺼운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진행되기 어렵겠군요. 저는 아직 정신을 차린 몇몇 원로 주주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지기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회사 주주들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저는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례했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몸을 돌려 복잡하거나 동정적인 시선들 속에서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제 뒤에서 닫히며 안에서 들려오던 울부짖음, 질문, 그리고 난장판을 차단했습니다. 복도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끝났지만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민준과 박지만,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지금 저에게 숨막히는 곳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호텔의 방을 잡고 휴대폰을 끈 채 커튼을 치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읽지 않은 메시지로 화면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이민준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욕설, 나중에는 애원과 해명, 그리고 마지막 몇 통은 횡설수설하면 하나를 열어보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고 모두 지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동현 이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리다가 연결되었습니다. 강 이사님의 목소리도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아, 강 이사가 폐를 끼쳤구나. 오늘 일은 정말 면목이 없다. 제 어조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강 이사님.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면목이 없기는 가슴 아픈 일이지. 민준이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여자한테 놀아나서 네 지분까지 건드리려 하다니. 이건 정말. 그는 분통카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이사님,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닙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소동은 아마 곧 소문이 퍼질 겁니다. 회사의 평판과 주가 모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서열 씨는 현명할 주가 모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민준이보다 훨씬이다. 온천 기술이 이런 일로 망가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오늘 서연 씨가 내놓은 그 증거들. 서연 씨가 고생이 많았어. 지금 무슨 생각 있어? 제 생각은 이민준 대표의 현재 상태로는 회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개인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모든 주주로부터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 및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 책임자를 선출하여 회사 운영을 안정시키며 동시에 오늘 그가 제안했던 위법하고 부당한 지분 증여안건은 공식적으로 부결하고 관련 책임 추궁 권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화 저편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강 이사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 제안에 대해 일부 이사들은 서연 씨가 이 기회에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강 이사님. 제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우 단호했습니다. 저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손실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회사는 제 아버지가 시작하셨고 저도 이민준과 함께 일궈낸 피땀 어린 결과물입니다. 이곳에는 제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개인적인 이득과 어리석음 무너지는 것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을 누구든 간에 개인적인 이득과 어리석음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이사님들께서 갑한 인물이나 방안이 있다면 강 이사님도 그 심각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로 이민준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의 신뢰를 농락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과 보고서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어떤 투자자라도 그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좋아. 강 이사님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원로 이사님들께 연락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도 준비해야 할 거예요. 임시로 회사를 이끌 인물로 서연 씨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서연 씨는 지금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태도도 가장 명확하니까요. 게다가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 씨가 가진 지분과 우리 원로 몇 명의 지지를 합치면 발언권이 충분할 겁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강의자입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잠시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된 노력은 개인적인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민준과 박지은 될 것입니다. 최 이사님 쪽에도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송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난 일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는 이미 일부를 공개했고 효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직무유용 미사기 혐의로 이민준과 박지은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송 변호사는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김서연 여사님께서 제공하신 자료는 매우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은 중대한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며 혼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에 있어 김 여사님께 매우 유리합니다. 형사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박 비서의 사기 또는 행위와 이민준 대표가 직위를 이용하여 제가 계속 수집하여 직위를 이민준 대표가 직위를 취하려 한 증거에 지분 불법 양도, 직거를 정리하여 사법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송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또 다른 모르는 번호에서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 상무님 맞으시죠? 약간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시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박비서실 이지혜라고 합니다. 회의록 담당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가 대표님 컴퓨터에 있는 암호화된 파일 몇 개랑 재무부 백업 데이터 일부를 몰래 복사해 갔어요. 제가 마침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조금 봤어요. 그가 나갈 때 전화 통화를 하던데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좀 걱정이 되어 제 마음은 철렁했습니다. 박지은이 궁지에 몰려 발악하는 건가? 회사 기밀을 훔치려 하는 건가? 아니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건가? 이지혜 씨, 알려줘서 고마워요. 제가 즉시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있나요? 네. 지금 당장 보안 부장님께 가서 제가 시킨다고 말하고 이민준 대표 사무실에 모든 컴퓨터와 서류들을 즉시 봉인하도록 해요. 그리고 오후에 박 비서가 사무실에 들어온 CCTV 녹화 영상도 확보하고 IT부서의 서거 접속 기록, 특히 재무 데이터 관련 부분을 확인해서 비정상적인 다운로드나 복사 기록이 있는지 검사하도록 해요. 모든 조치는 조용히 진행하고 새가 고도왕 피우지 마세요. 저는 즉시 보안 부장님과 IT 총괄 책임자에게 전화해서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 부장님은 제 아버지의 예부하였고 IT 총괄 책임자 유혁진 이사님도 기술직 출신으로 정직한 분이라 저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들 모두 오늘 일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제 전화를 받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지시대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니 저는 약간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방 소파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커튼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어 바닥에 길고 가는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적이 되었고 회사는 내분에 직면할 수도 있었으며 회사 기밀을 품고 복수하려 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상대방에게 숨 돌릴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저는 호텔 예선 전화를 들어 룸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체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이사회, 법률 소송, 회사 위기관리, 자산보전, 하나하나 명확하고 냉정하게. 그 눈물과 슬픔은 이미 오늘 오전 회의실에서
이민준의 분노에 찬 시선을 받던 그 순간에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잔해물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한 걸음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그리고 제가 직접 피땀 흘려 지켜온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긴급 이사회는 사흘 뒤에 소집되었습니다. 장소는 회사 대회의실 대신 강동현 이사님 명의의 한 고급 연회장이었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동현 이사님, 최영수 재무 담당 이사님, 그리고 지분을 많이 가진 다른 두 원로 이사님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예전의 형식적인 친절함 대신 진지함 대신 진지함과 심사숙고하는 빛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민준 대표의 아내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간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가 전화로 통보했을 때 이민준은 전화 저편에서 1분 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쉰 목소리로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그는 요즘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지 않고 회사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강 이사님이 소집인으로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주주총회의 혼란을 간략히 회고하며 이민준의 터무니없는 행위가 회사 평판에 가져온 막대한 손해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서서 임시로 상황을 주도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안정시키며 발생할 수 있는 여론과 주가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준 동지의 현재 상태로는 명백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서연 동지가 임시대표이사 경제가 이관 사장 직무를 맡아 새로운 적임자가 선은 김서연 했다. 사는 김서연 정무를 맡아 새로운 적임자가 선출되거나 상원이 안정될 대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가 대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두 이사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조상훈 이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상무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현재 김 상무님과 이 대표님은 이혼 문제로 다투고 있으며 지분 분쟁까지 얽혀 있습니다. 지분 분쟁까지 얽혀 있습니다. 김 상무님께서 대행 직무를 맡으시면 외부에서 부부싸움으로 권력을 빼앗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회사 이미지에 더 큰 타했고 그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조 이사님을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조 이사님의 우려는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무를 대행하면 분명 일부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으기 중요한가요? 외부의 추측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회사가 당장 우왕부하하지만 장황하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회사가 당장 우왕부와 다리 부서오라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밀이 유출될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호시탐탐 노리는 시탐탐 노리는 외부에서는 바로 사흘 전 박 비서 즉 이번 사태의 중심인물이 회사를 떠나기 전 미반납된 권한을 이용하여 회사 중요 문서와 데이터 일부를 복사해 간 혐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자료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민준 대표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는 이미 봉인되어 전문 인력에 의해 감사 중입니다. 몇몇 이사들은 보고서를 보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영업 비밀 유출. 이것은 어떤 회사도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는 즉시 행동할 수 있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고호할 충분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저와 이민준 대표의 개인사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온천 기술은 제 아버지가 자금을 대어 시작했고 제가 직접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뒷담 어린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오랜 노력에 저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가거나 더 적합한 전문 경영인이 선출되면
저는 기꺼이 권한을 이양할 것입니다. 이 점은 결의 안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강동현 이사님과 최영수 이사님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조상훈 이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상무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회사는 지금 더 이상 흔들릴 여유가 없습니다. 김 상무님께서 대행 직무를 맡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는 이민준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그 터무니없는 지분 증여한 건을 공식적으로 부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임시 경영팀을 구성하여 일상 업무 운영과 위기 관리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회는 회사에서 독립적인 감사 및 법무팀을 고용하여 이민준의 재직 기간 중 주요 의사 결정, 재무거래, 특히 박지은과 회의가 끝났을 때 강동현 이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힘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강 이사님. 그리고 이사님들의 신뢰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회장을 나서자 저녁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차에 앉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상무님, 회사로 가실까요? 아니면 댁으로 가실까요? 회사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제 전쟁터니까요. 이후의 날들, 저는 마치 태엽 감긴 기계처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고 고위 임원진을 안정시키고 홍보팀과 함께 대회 성명을 작성하여 여론을 개인적인 품행 문제와 회사가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했었습니다. 저녁에는 송 변호사와 소송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감사팀에서 보내온 예비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민준 쪽에서는 직접적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민준의 변호사, 즉 박지은의 대학 선배인 오 변호사가 이미 송 변호사와 접촉하여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흥정하려 하고 심지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요구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는 것이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프로젝트 데이터였고 핵심 기밀에는 접근 권한이 없어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복사해 간 자료는 그녀가 복사해 간 박지에 간 듯 사라졌습니다. 이는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그녀의 행방과 그녀 뱃속의 아이는 늘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주일 뒤 오후 제가 몇몇 부서장들과 회의 중일 때 비서가 급히 제 귀에 몸을 식여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 상무님, 프런트에서 박시성을 가진 여성이 몇 명을 데리고 아래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상무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표정 변화 없이 회의 중이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회의는 3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보안부에 몇 명을 노비에 보내 질서를 유지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전하세요. 박 비서와 그가 데려온 사람들을 1층 소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곧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정장 재킷을 정리하고 침착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마주해야 할 일은 언제든 마주해야 합니다. 1층 소회의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시끄러운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는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은, 그녀의 어머니, 건들건들해 보이는 젊은 남자 아마 탐정 사진 속 그 전 남자친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있는 기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은은 제가 지난번에 보았을 때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글꼬리는군요.
얼굴에는 그 맹렬한 증오심이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즉시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따라 일어서서 저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악독한 년아, 내 딸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뱃속의 아이라도 잘못되면 너랑 가만 안 둘 거야. 그 젊은 남자는 담배 연기를 뿜으며 건들건들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기자는 재빨리 녹음기와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서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아 평온한 시선으로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박 비서가 가족과 기자를 데리고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보시죠. 무엇을 하냐고요. 박지은이 흥분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내 명예를 더럽히고 내 일자리를 잃게 하고 민준 씨도 날 버리게 했어. 게다가 날 고소하겠다고? 내가 말해두겠는데 나는 회사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 그 서류들은 내 업무에 필요한 것들이었어. 당신과 이민준 대표가 합세해서 임산부인 나를 괴롭히다니. 당신들이 고소당해야 마땅해. 당신들이 고소당해야 마땅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양육비까지 다 받아야 해.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안 돼. 그 젊은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상무님, 돈 많은 사람들은 실컷 가지고 놀다가 버리려고만 하죠. 대가는 치러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기자는 녹음기를 들고 잠시 침묵하더니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들고 잠시 침묵하더니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연극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돈을 노리고 여론으로 저를 압박하려 한다니. 그들이 말을 멈추고 나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첫째, 박지은 씨가 회사에서 해고된 것은 당신이다. 첫째, 박지은 씨가 회사에서 해고된 것은 당신이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 비공개 자료를 복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 비공개 자료를 복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려 한 혐의 때문입니다. 보안부의 세실이 이 영상이 있고 IT부서의 기록이 있고 당신들이 보상을 요구할 상대를 잘못 찾았습니다. 박 비서 뱃속의 아이는 의학적 감정 결과 이민주 씨와 어떠한 생물학적 관계도 없습니다. 이민주 씨 본인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당신들이 분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의 친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제 시선은 그 젊은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그 남자는 멈칫하더니 담배까지 떨어뜨리고 걸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나란 무슨 헛소리야. 자료 복사 행위와 오늘 당신들이 벌인 소란, 그리고 갈취 행위에 대해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회사 법무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소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회사 법무팀 대표와 송 변호사가 따랐습니다. 누가 박지은 씨입니까? 선임 경찰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박지은과 그녀의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기자는 이 상황을 보고 재빨리 장비를 챙겨 나가려 했지만 법무팀에게 정중히 제지당하며 회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녹음 및 녹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님, 저들이 박지은 어머니가 여전히 행패를 부리려 했지만 무슨 일이든 파출소 가서 얘기하시죠. 기자가 낙담한 표정을 짓는 무슨 일이든 파출소 가서 얘기하시죠. 경찰은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박지은이 흑빛 얼굴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며칠 후 감사 및 법무팀의 합동조사가 예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민준이 박지은에게 쓴 개인적인 지출은 정상적인 범주를 훨씬 넘어섰고 일부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업무 예비비를 유용했습니다.
이는 자금 유용 혐의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은은 재직 기간 중 직위를 이용하여 참여한자 친구가 참여한 몇몇 소규모 프로젝트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확인된 것이 이민주는 확실한 증거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결과 앞에서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그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크게 양보하며 자신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지은에 대해서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회사와 제 딸에게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에 따라 이민주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의의 부동산, 예금, 투자 대부분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온천기술의 지분 일부를 보유했지만 의결권은 저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진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박지은은 직무횡령 및 갈취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녀 뱃속에 아이는 태어났고 친자 감정 결과 역시 그전 남 결과 역시 그전 남 결과 역시 그전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종적을 감춘 자. 저는 대리 대표이사 직무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강동현 이사님 등의 설득으로 집행이사 직책을 수락하여 주로 감독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전문 경영인 팀을 고용하여 일상 운영을 맡겼습니다. 회사는 한때 혼란을 겪으며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저와 팀의 노력으로 점차 안정되었고 사업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새로 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전망이 트여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딸아이 방은 연한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비록 아직 어리지만 당분간은 저와 함께 안방에서 지낼 것입니다. 주말 오후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카펫에 앉아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딸아이와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통통한 작은 손으로 제가 쌓아놓은 작은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송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자산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 모든 배신내 그리고 고뇌는 마침내 뒤로 던져졌습니다. 딸아이를 품에 안고 전 냄새나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고 어쩌면 또다시 비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 자신과 딸아이를 위해 맑고 밝은 하늘을 지켜낼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